되게 어떤 자산이든 간에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금도 다 있겠지만 코인도 다 있겠지만 빚을 낼 수 있어 없어?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빚을 가지고 레버리지를 통해서 다른 자산을 또 이거는 소득과 투자에 대한 얘기들인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정말 오랫동안 생각해봤고 그런데 많이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바뀌기도 해요. 그럼 우선 돈을 버는 방법 그리고 투자라는 것들에 대한 생각들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다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돈을 버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지? 그럼 우리가 회사 다니면 회사를 통해서 근로소득을 통해서 버는 방법밖에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투자는 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럼 투자 자산은 뭐가 있지? 그럼 투자 자산에 대한 성격들은 어떨까라는 부분들도 자꾸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부분에 대해 익숙해지고 내가 나중에 판단을 했을 때 좀 더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것에 진지하게 생각한 적이 거의 없어요, 사실. 그죠? 소득은 어떤 것들로 이루어져 있고, 투자 자산은 무엇이 있고, 원리는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소득은 딱 세 가지예요. 소득은 뭐예요? 회사에 다니면서 월급 받는 것. 이게 근로소득이죠. 대부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7.8% 정도? 이게 막 바뀌어요. 한 70% 정도가 근로소득이더라. 두 번째는 사업소득이에요. 현대, 삼성 이런 것들도 사업소득이지만 실제로 이 앞에 있는 커피숍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모든 것들은 다 사업소득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돈을 버는 사업소득이 있고 재산소득은 뭐냐면 나는 내가 사는 아파트를 하나 샀어. 또 하나 사가지고 그거를 월세나 전세를 받을 거야. 그것들이 재산소득이라는 거. 땅을 사가지고 임대해 주는 거 재산소득. 상업지역 그다음에 상가를 사서 임대해 주고 월세를 받는 거 재산소득. 이런 재산소득. 이 세 가지의 방법으로 사람들은 소득을 얻는다. 또 하나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내가 소득이 얼마밖에 안 돼. 그리고 나는 소득이 너무 낮아서 내 능력껏 아무리 해봐도 소득이 되게 낮아. 이러면 뭐예요?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면 실제로 국가적인 지원이라든지 지역에서 지원을 받잖아요. 일정한 나이가 되거나 특정 조건이 돼서 지자체라든지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것들, 이걸 이전소득이라고 그래요. 이전소득. 그것들은 이제 내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과 재산소득 외에 내가 특정 나이가 되거나 기초노동연금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해당되겠죠. 나이가 되거나 또는 어떤 특정 자격이 있거나 기초수급자 대상자라든지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이랬을 때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받는 이게 이전소득이에요. 이 네 가지 방법인데 그 이전소득 빼고 실제로 우리가 대부분 소득을 얻는 방법은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재산소득이나 사업소득이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아이들하고 얘기하는데 대부분 다 여기 있어요. 그렇죠? 우리 다 여기잖아요. 그럼 국가에서 봤을 때 어떤 쪽에 좀 더 많은 혜택을 줄까요? 단연코 사업소득이에요. 단연코 사업소득이에요. 왜 사업소득이냐면 사람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게 의식주를 비롯해서 생활하는 것들 모든 용품들 있잖아요. 누가 만들어요? 회사에서 만들잖아요. 그 회사가 굴러가지 않으면 회사에서 핸드폰을 만들지 않거나 의자나 책상, 옷 이런 것들 안 만들면 그냥 원시시대예요. 그런 게 없는 거잖아요. 상품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원시시대로 다시 회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회사에서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들이 뭔가를 만들려고 해서 자본을 끌어오고 그 다음에 투자 설비들을 끌어오고 사람을 끌어왔을 때 걔들을 먼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우선 원천적으로 국가에서는 지원해 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죠? 재산소득도 투기 이런 것들은 좀 배제하지만 보세요. 어떤 국가든지 간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봤어요. 이렇게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과 아파트를 투자하는 사람은 어떤 쪽을 더 우대해요? 정부에서. 주식이죠. 단연코.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그러잖아요. 아파트 투자하지 마 이러잖아요. 그리고 이런 거 주식 같은 것들을 투자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상법 개정하고 막 그러잖아요. 주식 투자하기 좋은 환경으로 바꿔주겠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재산소득 중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80%가 부동산 투자예요. 그리고 나머지가 주식과 채권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이겠죠. 근데 미국은 좀 이게 구조가 다르죠. 주식, 채권 쪽이 훨씬 더 비율이 높아요. 금융소득 쪽이. 근데 왜 주식과 채권 쪽으로 가면 돈이 어디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사업을 하는 사람 쪽에 자본으로 가잖아요. 근데 집을 사는 거, 아파트를 사는 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자본으로 가요? 아니잖아요. 국가에서는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사람들을 가장 우대하는구나. 세금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어디가 제일 유리하냐? 사업을 하는 사람이 근데 사업하는 사람 많이 망하잖아요. 많이 망하죠. 위험하죠. 왜 그럴까요? 재산소득 투자하는 사람 많이 망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근로소득을 할 때
근로소득에 종사할 때 그 근로소득에 종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암암내 되게 더 많은 준비를 해요.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대학교 과정. 그리고 그 직업에 대해서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수십 년간 공부해왔단 말이에요. 사업소득할 때, 사업할 때 그렇게 공부 많이 해요? 우리 재산소득할 때, 아파트 살 때 솔직히 1년 이상 공부하시나요? 아니면 주식할 때 1년 이상 공부하시나요? 안 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사업에서 망한 사람 많으니까 위험해. 재산소득, 투자, 주식, 채권 뭐 이런 거 어려우니까 또는 부동산 투자 어렵기 때문에 위험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공부의 양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그 생각들은 못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근로소득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지식의 불균형은 어마어마하더라. 똑같이 내가 재산소득의 공부를 이거의 10분의 1만 해도 여기서 벌어지는 수익 이상의 것들을 여기서도 얻을 수 있지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편중된 지식과 정보로 인해서 여기는 그래도 적응하지만 여기는 적응하지 못하더라. 그런 상황이더라. 중위소득 볼게요.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중간인 거죠. 평균이라고 생각하세요. 대부분. 평균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균은 되게 오류가 있지만 중간값. 그냥 중간값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 1부터 100까지의 평균이 한 67이에요. 67일 수 있죠. 위에가 많으면. 1부터 100까지의 평균이 80일 수도 있어요. 위에가 엄청 굉장히 많이 차이 나면. 그런데 이런 평균값들은, 완전 평균값들은 왜곡될 수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시카고 불스의 연봉 금액을 봤더니 굉장히 한 100억대더라. 그럼 그럼 대부분 보통 사람들 100억을 받나? 아니죠. 시카고 불스에 누가 있어요? 한 수천억 받는 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평균이 왜곡이 되잖아요. 그래서 중위 가격. 그럼 중간 정도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어느 정도 금액이냐, 이런 것들이 평균 가격은 조금 달라요. 그랬을 때 2020년 중위소득 봤을 때 가구 원수 지금 1인 가구, 2인 가구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앞으로는 이쪽이 훨씬 더 많아질 거예요. 3인 가구, 4인 가구. 기존의 가구가 3인 가구, 4인 가구죠. 1인 가구는 230만 원이에요.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봤을 때 1인 가구가 230만 원이고 4인 가구가 600만 원이라는 거예요. 되게 높은 금액이 아니라 중위 가격이라는 거예요. 중위 가격. 그렇죠? 되게 생각해보면 이 정도는 벌어야지 중간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국가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차상이라든지 저소득계층이라든지 이것들을 국가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생활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개념들을 기억을 해두세요. 1인 230, 2인 390, 한 400대더라. 3인 정도면 500이더라.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아이들이 다 출가했어요. 남편하고 저만 남았어요. 적어도 400 정도는 있어야지. 매달 400 정도는 있어야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생활이 가능하겠구나. 잘 산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실제로 내가 여행도 가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2인 가족이면 어느 정도. 그래서 이 개념들을 좀 아셔야 돼요. 근데 여기 봤을 때 상위 10% 어느 정도 되냐? 그럼 순자산이에요. 순자산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빚을 뺀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내가 아파트 한 채 있어요. 근데 10억인데 7억이 빚이에요. 그럼 나의 순자산은 얼마예요? 다른 거 다 빼면 3억이 순자산이에요. 그럼 우리나라에도 10% 안에 든다라고 하면 얼마예요? 약 10억 5천. 그러니까 쉽게 얼마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한 10억 정도. 10억 정도면 상위 10%에 드는구나. 자산으로 했을 때요. 자산으로 했을 때. 소득은 좀 더 달라요. 상위 5%는 얼마라고요? 한 10억 정도. 순자산이에요. 상위 1% 약 33억 원. 상위 0.1%는 한 86억 원. 이거는 조사 기관마다 막 달라요. 그래서 어떤 기관에서는 75, 80억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도 예전에는 12억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9억이 10억인 경우도 있었고, 다 다르더라. 근데 요 정도 얼추 기억은 해 두셔야 돼요. 이건 쉽잖아요. 상위 10%는 순자산 10억이구나. 요 정도 기억을 해 두시는 것들.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수업을 할 때는 자산이라고 하면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은 주식, 채권, 부동산 요 세 가지만 얘기를 해요. 나머지는 얘기 안 하거든요. 왜 어려워지니까. 근데 요 부분 지금 보면 오늘은 다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주식, 채권, 부동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코인이 조금 더 조심스럽긴 한데 그냥 일반적인 것만 얘기할게요. 깊게 얘기하지 않고. 지금 깊게 얘기하면 이거 하나당 거의 3, 4시간씩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깊게 안 얘기하고 하나당 한 1분 정도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주식은 어떤 것들이냐면 이거 다 자산이에요. 주식은
기업의 성장을 반영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주식은. 그런데 한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주식을 발행한다. 두 번째는 채권을 발행한다. 채권은 뭐예요? 빚을 내는 거잖아요. 주식은 뭐예요? 나하고 지분을 나눠 가질 사람 여기부터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은 실제로 이 기업이 망한다. 그럼 나도 지분만큼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나중에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채권은 빚을 낸 증서잖아요. 내가 채권 1억을, 삼성전자 채권 1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채권의 1억에 대해 원금은 보장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주식은 채권에 비했을 때 어때요? 높은 변동성. 높은 변동성이라는 건 뭐 수익성도 높을 때는 더 높더라. 채권보다는. 실제로 안전자산 같은 경우는 원금을 훼손할 수 있는 확률은 적지만 뭐예요? 대부분 안전자산들은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낮은 구조예요. 대부분 리스크와 또는 리턴은 비슷하게 가더라. 그러면 투자라는 것들은 근본적으로 투자는 뭐냐? 리스크가 높은 것들을 선택해서 리턴이 높은 것들을 고르는 것들은 일반적인 거잖아. 나는 리스크를 높게 테이크할 거야. 그럼 난 리턴을 많이 받을 수 있어. 거꾸로 이건 똑같이 무슨 말이에요? 리스크를 높게 갖고 갔다라는 건 내 손해도 높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자라는 건 뭐예요? 쭉 봐서 리스크는 낮아요. 리스크는 낮은데 리턴은 많이 올라가 있어요. 이게 균형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때를 투자하는 거예요. 리스크와 리턴이 같이 올라가는 건 늘 모든 자산들은 되게 비슷해요. 근데 리스크는 낮은 상태가 있다라는 거예요. 리턴은 되게 높겠구나. 이런 때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다라는 거예요. 언제가 있었냐면 2020년 코로나 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7만 원, 8만 원 하던 것들이 얼마까지 떨어지냐면 4만 원까지 떨어지게 돼요. 그 짧은 순간에. 그럼 삼성전자의 실질적인 가치가 4만 원이 폭락했던 것인가? 4만 원대로 이때 봤을 때는 삼성전자의 문제라면 그때는 아무리 코로나라고 하더라도 삼성전자에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가만 떨어진 게 아니라 모든 세계적인 기업들이 다 떨어졌어요. 30~40%. 그러면 이때 봤을 때는 리스크는 높을까요? 낮을까요? 4만 원보다 더 떨어질 수가 있을까? 물론 떨어질 수도 있죠. 근데 리턴, 자기 자리로 돌아온다면 그 원래 떨어진 금액에서 자기 자리로까지만 돌아오면 그 차익이 30% 된다는 거예요. 리턴은 크구나. 왜냐하면 원래 가격과 가치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게 10년에 한 번 정도라고 오는데 점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5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이렇게 리스크와 리턴들이 완전히 동시에 가지 않고 완전히 균형이 무너진 상태 때는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랬을 때 집중하면 뭐예요? 많이 차이 났는데 어떻게 투자하려고 했더니 돈이 100원밖에 없어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죠? 그러면 평소에 어떻게 리스크와 리턴이 완전히 균형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자금을 가지게 내 자금들을 운영하지?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주식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장기 투자 핵심 자산관 중에 주식이 있다라는 거죠. 채권 볼게요. 채권은 뭐냐면 원금, 빚을 낸 것들에 대한 증서잖아요. 채권에는 빚을 낸 증서. 다른 사람의 개인 대 개인으로 빚을 냈을 때 나는 내가 너에게 빌렸잖아. 그럼 세 가지가 나와야 돼요. 첫 번째 뭐예요? 빌린 금액. 두 번째는 언제까지 갚겠다. 기간. 세 번째는 돈 그냥 빌려주나요? 반드시 이자 얼마 줄게. 라는 세 가지 부분은 반드시 나와야 된다. 이게 채권의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에게 빌려주되 친구에게 빌려주되 차용증을 쓰게 되면 실제로 그 세 가지는 나와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채권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원금이 보장된다라는 거죠. 다 그렇지는 않아요. 회사 완전히 망하면 원금도 못 받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주식값보다는 실질적으로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더라. 그래서 안전자산군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안정적이고 그리고 또 하나 발생하는 게 뭐예요? 뭐가 나와요? 수익이 계속 들어올 수 있다. 근데 이 주식에는 배당을 받을 수도 있지만 특히 우리나라 주식 같은 경우는 배당을 못 받는 주식도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채권은 모든 채권이 다 이자는 받을 수 있다. 그 채권의 이자율이 적은 것도 있고 높은 것도 있지만 그리고 원금 보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는 예금을 하게 되면 원금은 떼일 확률은 적잖아요. 망하지 않는 이상. 근데 이자도 적잖아요. 그리고 주식 대비 낮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더라. 당연히. 아파트는 어떠냐? 대부분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인 주거용 실물 자산이에요. 대표적인. 내가 주거하면서도 그 다음에 투자가 되고 있는 자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아파트는 어떤 것들을 사야지 이 자산으로서 가치가 되게 높은가? 그건 딱 원리는 하나예요. 모든 자산의 원리는 하나예요.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도 그 자산을 사고 싶어 하더라. 그 자산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미래에도 계속해서 유지되거나 늘어날 것이다 라는 것들이 실제로는 가격이 또는 투자 수익률이 높은 자산이라는 거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실제로 우리나라 아파트 같은 경우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더라. 주식도 장기적으로 우상향하지만 주식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데 망하는 것들도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 아파트 같은 경우 잘 보세요. 아파트 같은 경우 인천이든 아니면 서울이든 어떤 지역의 아파트 한 20년 되든 30년 되든 간에 그 아파트가 찍어서 한 10년 후, 20년 후에 봐봐요. 가격이 맨 처음에 샀을 때 1억인데 5천만 원 된 게 있는지. 보세요. 지금 주변에 있는 아파트가 가장 오래된 것부터 한 30년 된 아파트부터 지금 한 5년 전까지 아파트를 한번 아파트 아실이든 아니면 네이버 봐서 한 10년, 20년 동안 쭉 봐보세요. 그럼 맨 처음에 거래가액이 나와 있는 게 처음부터 안 나와 있는 것들도 많아요. 근데 10년, 20년 지났을 때 10년 전보다 지금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 있는 경우는 찾아보는 게 더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95점 또는 99%는 다 올라가 있더라. 그럼 이거 되게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죠. 왜? 내가 실거주도 가능하잖아요. 근데 같이 자산으로서 가격이 올라가는, 장기적으로 올라가더라. 이런 것들이 그런 아파트, 주택에 대한 자산의 성격이다. 장기적으로 가치가 계속해서 상승하더라. 주식도 장기적으로는 다 상승해요. 근데 없어지는 회사들이 있고 그 없어지는 회사들이, 망하는 회사들은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느냐?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삼성전자는 그럼 계속 오를 것이냐? 아니다. 모든 회사는 다 망한다. 모든 회사는 다 망해요. 인텔 저거 빌빌대는 거 봐봐요. 몇 년 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인텔 얼마나 잘 나갔어요. 모든 회사는 다 망할 수 있다라는 기본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회사는 언제 주가가 올라가고 언제 주식이 떨어진다. 한두 번은 맞출 수 있지만 그것도 완벽하게 100% 맞추는 게 아니라 오를 거야 라는 추측에 의해서 맞춰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두 번은 가능해도 연속으로는 다 불가능하더라. 그런 것들을 유념해둬야 된다. 상가는 어떠냐? 기본적으로 상가는 채권하고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상가는 실질적으로 상가는 월세를 받잖아요. 월세를 받기 때문에 실제 상가는 두 가지 정도의 모든 자산, 부동산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부동산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모든 부동산의 가치는 두 가지로 형성돼요. 첫 번째는 차익거래, 두 번째는 월세. 그런 것들이죠. 그것을 합쳐서 실제로 수익이 정해지는 거죠. 그럼 월세가 높다 그러면 차익거래는 적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차익거래가 높은 부동산은 월세, 현금 흐름이 적다. 이 대표적인 게 뭐예요? 차익거래는 많을 것 같아. 근데 현금 흐름은 적을 것 같아. 이런 거 대부분 어느 아파트예요? 대부분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 강남에 있는 상가들, 이런 것들은 현금 흐름이 실질적으로 수익률은 적지만 매매 차익들이 되게 높을 거라는 기대감에 그걸 사잖아요. 그래서 상가들은 대부분 임대료 기반 현금 흐름을 창출하더라. 그럼 상가는 언제 가격이 떨어지겠어요? 금리가 올라갔을 때 가격이 떨어지겠죠. 왜? 모든 상가나 모든 아파트는 대부분 어떻게 돼요? 대출 받잖아요. 대출 받았을 때 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상가들이 가격이 점점 팔려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유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금리가 고금리일 때는 상가 가격도 떨어지더라. 그럼 지금 상가는 아주 옛날보다 올라가 있을까요? 떨어져 있을까요? 많이 떨어져 있죠. 많이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지금같이 고금리 상황에서는 상가를 사기는 좋죠. 왜? 점점 떨어지면서 어떻게 되니까. 점점 떨어지면 수익률이 점점 올라가겠죠. 그리고 상가하고 똑같은 게 채권도 그렇죠. 채권도 수익률이 지금 보면 3%다. 근데 채권의 수익률이 점점 떨어진다. 2%다.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그때 최고로 높았을 때 팔면 차익에 대한 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토지는 대부분 희소성을 기반으로 자산 가치가 있는 거예요. 토지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그런 쪽에서는 희소성 가치가 있죠. 대부분 서울, 중심지 이런 쪽은 훨씬 더 희소성이 있고, 저쪽 지방에 아주 사람들이 안 찾는 데는 당연히 희소성이 떨어지겠죠. 그럼 우리는 희소성이 굉장히 희소성을 기반으로 한 그런 토지들을 사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투자로서는 더 중요하겠다. 개발 호재, 대부분 토지는 어떻게 거래하냐면 이런 데 말고, 비싼 데 말고, 제가 토지 공부를 했을 때는 어떤 거냐면 토지가 움직이기 전에 모든 계획들, 그런 것들이 기본적인 계획들이 있어요. 수년 전부터, 길게는 10년 전부터, 또는 언제든 뭐 5년 전, 뭐 이렇게 해서 그것들의 계획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내가 살고 있는 어떤 특정 지역에 그 토지가 언제쯤 개발의 수혜가 올지에 대해서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먼저 선점하는 거죠. 그래서 그
그 계획이 언제쯤 현실화되느냐, 그 지점되면 그때 그 토지가 올라가더라. 그래서 언제 개발되고 언제 단계를 거치는지에 대한 그런 방법들을 소개해 준 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한민국 땅 따먹기라는 책이 제가 본 토지책 중에서는 최고의 책인 거, 지금까지는 되게 좋았던 책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 땅 따먹기. 거기에 그런 것들이 되게 잘 나와 있고, 이거는 토지를 사게 되면 그 대부분 되게 토지나 상가나 부동산 모두가 다 어떻게 돼요? 부채를 안고 사잖아요. 그럼 현금 흐름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고금리일 때. 그랬을 때 좀 유념해 둬야 된다. 금은 실제 예전에 안전자산이라고 했는데 금은 어쩔 때 많이 움직이나, 어떨 때 많이 움직이냐면, 미국의 달러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을 때, 미국 달러가 이제는 뭐 저게 기축통화라고 하지만 저게 미국이 계속 저렇게 그런 기축통화로서 유지할 수 있을까? 그렇게 미국 달러에 대해서 의심스러울 때는 금 자산이 점점점 올라가더라. 뭐 어제만 해더라도 하루 만에 9,800원? 뭐 이렇게까지 올라가더라고요. 1g당. 그랬을 때 지금 금이 좀 올라가지만 실제로 금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금자산도. 지금 안전자산으로 분류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안전자산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계속 일어나고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있거나 특히 미국이 많이 흔들렸을 때는 금은 계속해서 움직이더라. 그래서 금 투자를 했을 때는 한다라고 하면 실물보다는 뭐 어떻게 한다고요? 금 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찾지 않는 선에서 투자하는 방법들이 있더라. 가치. 근데 이런 것들은 배당이라든지 가치 이런 것들은 안 나오잖아요. 현금 흐름이. 그래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는 탁월한 방법 중에 하나다. 이런 것들은 언제 이용하냐면 금값이 되게 오른 상태예요. 근데 다른 자산들이 막 요동쳤을 때 주식이나 주식 같은 것들이나 땅, 아파트 같은 것들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떨어졌을 때 그때는 뭐 해요? 얘를 팔고 얘를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나중에는 다른 자산이 흔들렸을 때 현금화 시킬 수 있다. 레버리지와 자산인 요것들은 하나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레버리지와 자산. 레버리지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되게 어떤 자산이든 간에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금도 다 있겠지만 코인도 다 있겠지만 빚을 낼 수 있어 없어?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빚을 가지고 레버리지를 통해서 다른 자산을 또 살 수 있어. 왜 그러냐면 모든 돈들은 만들어지고 나서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가치는 다 떨어진 거예요. 만들어지고 나서 가치는 다 떨어져요. 잘 보세요. 모든 달러도 그래요. 달러도 만들어지면 가치가 떨어져요. 그러면 내가 레버리지를 낸다라는 건 뭐냐면 지금 내가 빚을 냈어요. 빚을 내서 1억을 빌렸어요. 1억을 빌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1년, 10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그냥 1억 자체는 그냥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빚을 내도 1억으로 빌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1억을 빌려서 뭘 샀어요? 주식을 샀어요. 그럼 이 주식은 어떻게 돼요? 장기간? 물론 회사가 망할 수 있죠. ETF는 망하지 않는 구조의 ETF를 사면 얘는 올라갈 거잖아요. 샀을 때보다. 내가 팔지 않으면.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레버리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돈의 구매력은 계속 떨어지죠. 근데 구매력이 점점 올라가는 건 뭐예요? 좋은 부동산, 좋은 주식, 그 다음에 좋은 코인, 뭐 이런 기타 등등의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돈을 빌려서 이 올라갈 수 있는 장기 우상향할 수 있는 자산으로 바꿔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빚의 상태로 얘가 가지고 있는 현금은 어떻게 돼요? 점점점 가치가 떨어져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사둔 그 자산은 점점점 올라가죠. 요 개념들을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빚을 다 내가지고 되냐?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30% 정도가 그래도 적정 레버리지의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빌렸던 빚에 대해서 이자가 많이 나가잖아요. 그럼 그 이자가 많이 나가가지고 감당하지 못하면 그 자산을 헐값에 팔아야 되잖아요. 그것들을 잘 견뎌야 되는 그런 나의 내공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돈은 1억이에요. 빌렸을 때 1억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 빚 빌렸을 때 1억 때 10년 있으면 저는 그 1억을 2억으로 갚아야 되나요? 아니라는 거죠. 1억 그 금액으로 갚아야 된다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년 지나면 어떻게 되는데 돈이 2배로 늘어나잖아요. 그럼 적어도 얘 1억은 10년 후에는 적어도 11억에서 5천만 원 정도의 가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이 원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10년 있다. 근데 이때 1억을 내가 빌려서 1억에 아파트를 샀다고 쳐요. 이 아파트는 10년 있다가 하면은 가치가 떨어지나요? 아까 찾아보라 드렸잖아요. 이 1억으로 사는 아파트들은 우상향하더라. 이 레버리지는 이것을 연결하는 그 다리라는 거예요. 돈을 빌리면 이 빌린 부채는 떨어져 나가요. 점점 가치가. 근데 이 부채를 통해서 샀던 우량 자산은 올라간다라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빌린 금액의 가치는 떨어지고 내가 샀던 그 자산의 금액은 가치는 올라가는 거죠. 이 갭이 점점 많이 벌어지는 거죠. 그 개념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면 감당할 수 있는, 자산에 감당할 수 있는 레버리지까지만 해야 된다는 거죠. 더 이상을 하면 안 된다. 실제로는 우리가 겪어봤잖아요. 2022년부터 어떻게 했는지. 실제 기준금리가 막 올라가게 되면 내가 냈던 이자에 많게는 3배까지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자를 맨 처음에 적었을 때 저금리에 100만 원 이자 내는 거는 문제가 아니었는데 300만 원 이자를 내게 되면 내가 샀던 자산을 헐값에 팔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 대비 레버리지는 한 20에서 30%. 이 정도가 적정하더라. 그것들 꼭 유념을 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산을 새로 사면 그 자산을 통해서 레버리지를 낼 수 있어요. 또 그 자산을 통해서 또 다른 레버리지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